한때 금성은 지상낙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해변처럼 따뜻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금성의 실제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성 탐사선이 금성의 실제 모습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탐사선의 탐사 결과 금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금성 표면에서 촬영한 최초의 사진을 남긴 우주 탐사선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은 어떤 곳일까요? 태양계에서 두 번째 행성,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지만 표면 온도는 무려 450도이며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 기압은 지구의 92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유독한 황산 구름이 덮고 있어 마치 거대한 압력솥 같은 환경이죠.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 중에서 세 번째로 밝은데 첫 번째는 태양, 두 번째는 달입니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미지는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높은 고온, 고압, 부식성 대기 등의 극한 환경을 가진 행성입니다. 가장 밝을 때의 금성은 겉보기 등급 -4.9로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 중에서 세 번째로 밝으며 A형 주계 열성인 시리우스보다 25배 이상 밝습니다. 색깔도 밝은 노란색이라 화려하기 때문에 비너스나 루시퍼처럼 아름다운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의 태양빛 반사율이 약 70%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한몫합니다. 워낙 밝아서 빛 공해가 심한 도시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며 대기 오염이 적은 해외 지역이면 땅거미가 지기 직전에 아직 푸른 빛이 남은 하늘에서도 육안으로 선명히 보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는 금성 외에도 화성, 목성, 수성은 물론 토성 역시 어두워지기 전 맨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녁의 서쪽 하늘이나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전 주기는 243일이며 공전 주기는 225일입니다. 특이하게도 자전이 공전보다 느립니다. 또한 천왕성만큼은 아니지만 태양계 행성들 중에선 자전이 특이한 행성인데 뒤집어진 채로 자전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속담은 금성에서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금성은 정말로 해가 서쪽에서 뜨기 때문이죠. 태양일은 대략 116.751로 금성의 공전 주기는 금성 태양일의 대략 1.92배에 해당합니다. 기묘하게도 금성의 태양일은 지구와 금성의 회합 주기의 5분의 1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영향으로 궤도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양에서 금성의 이름 자체가 비너스에서 따온 만큼 금성의 지형에 이름을 붙인 때는 여신이나 여성 인명을 따와 이름을 짓습니다. 다만 맥스웰 산 등의 지명은 이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붙은 이름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 온난화를 언급하면서 자주 회자되는 행성이며 실제로 온실 효과의 표본입니다.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며 온실 효과로 인해 지표 부근의 기온은 459도에 달합니다. 또한 대류권이 지표에서 80km까지 존재하기에 큰 힘의 대류운동이 일어나 평균 풍속이 360m/s나 됩니다. 태풍 매미의 풍속이 50m/s였습니다. 게다가 금성의 대기 압력은 92바로 지구 대기의 90배가 넘는 고압의 대기임을 감안하면 금성의 풍속은 아주 빠르며 큰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름이 온통 고농축 황산이라 비가 내릴 때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물론 황산비는 내리다가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의 열기 덕분에 다시 증발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쏟아지다가 증발하면서 올라가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단 한 방울도 땅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혹 도착한다고 해도 황산에 끓는 점이 337도이므로 400도가 넘는 지면에 닿는 순간 무시무시한 고열로 즉시 증발해서 바다 자체가 생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유독성 황산비가 내리면서도 땅바닥은 바싹 타들어간 행성입니다. 지구에서도 미류저군이라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황산 구름이 존재하는 대기층은 금성치고 기압이나 온도, 구성, 물질 비율이 미생물 따위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NGC의 우주의 미스테리 다큐멘터리를 보면 황산 구름 속에서 미생물이 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문학계에서 금성의 대기층에 미생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많지만 일단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공전 궤도가 작으므로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직후에 잠시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천구상에서 금성이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금성을 중심으로 태양과 지구가 약 47도 각도로 위치하였을 때입니다. 이때를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데요. 금성의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이각일 때 지구에서 보면 반쪽만 태양 빛을 받아 반달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금성이 지구에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금성이 태양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금성의 반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며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 멀어질 때는 완전한 동그라미 모양이고 당연하지만 지구에 가까워지는 초승달 시기에는 그만큼 금성의 크기도 크게 보입니다. 쌍안경으로도 초승달 모양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초승달에 가까워질수록 천구상에서 태양과 금성 간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관측 가능 시간이 짧아집니다. 금성이 가장 밝을 때는 최대 이각 전후로 한 달 정도입니다. 금성이 밝은 이유는 지구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반사율이 높은 두터운 대기층이 금성을 빽빽이 뒤덮고 있어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딱 최대 이각 때 보면 반달보다 더 부풀어 보이는데 이는 대기층이 빛을 산란시켜 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탐사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금성을 아열대 기후를 가진 지상 낙원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을 통해 흑체 복사 온도를 계산해 보니 표면 온도가 섭씨 영상 27도 즉 300K 정도였으니 지상 낙원은 아예 상상도 해볼 수 없습니다. 금성의 두터운 대기가 폭발적 온실 효과를 일으킨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성 탐사의 역사는 인류가 금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깨져버리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대기량이 지구만큼 중량이 되면 이 정도면 물도 존재하고 식물과 미생물도 살 수 있고 인간도 많이 덥긴 하겠지만 맨몸으로 생존 가능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흑체 복사 온도를 통해 산술적으로 계산한 지구의 온도는 섭씨 영하 18도입니다. 튼튼한 온실 효과 덕분에 급성은 30도 이상 올라가 따뜻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메리너 계획 미국은 1962년 7월 22일과 8월 27일 금성 탐사선으로 메리너 1, 2호를 발사했습니다. 메리너 1호는 발사 직후 문제가 생겨 실패했지만 메리너 2호는 발사에 성공하여 동년 12월 14일 최초로 금성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탐사선이 적외선으로 행성 표면을 스캔한 결과 표면 온도가 섭씨 450도나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64년 발사된 메리너 3, 4호는 금성이 아니라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된 것이며 1967년 금성 대기 조사를 위한 메리너 5호가 발사되었습니다. 1967년 소련의 베네라 4호 우주선이 금성 대기권으로 강하던 중 24km 상공에서 금성의 높은 대기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함으로써 금성의 환경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같은 해에 미국도 메리너 5호 탐사선을 금성으로 접근 비행시켜서 탐사선이 금성 뒷면으로 통과할 때 나타나는 탐사선 전파 강도 변화를 측정해 금성 대기압을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금성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때가 냉전이었으므로 소련 과학자들은 베네라 4호가 금성에 착륙했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메리너 5호의 탐사 결과로 인해 드러난 사실로 베네라 4호가 금성 착륙에 성공한 게 아니라 금성 대기권 탐사에 성공했다고 결국 말을 바꿔야 했습니다. 베네라 계획 소련은 1961년부터 1984년까지 금성에서 자료를 얻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라 1호부터 16호까지 탐사선을 보내 금성의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1호, 2호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후 통신 작동 불능으로 실패해 베네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이후 1965년 11월 16일 발사된 베네라 3호가 약 4개월 만에 금성의 대기에 진입해 지면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써 베네라 3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 충돌시킨 물체가 되었습니다. 그 후 4호에서 6호까지 탐사선을 보내 대기를 측정하고 표면의 거리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70년 12월에 베네라 7호를 금성에 제대로 착륙시켜 23분간 자료를 수집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강하 속도가 60km/h로 빨라서 거의 지면에 박힐 정도였지만 다행히 고장이 나지 않고 무사히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표면에 사진을 찍어 전송해야 했지만 불안정한 착지로 인하여 안테나의 방향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베네라 9호와 10호를 착륙시키고 나서야 사진을 전송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라 11호와 12호는 둘 다 카메라 작동에 실패하였지만 12호는 110분 동안 생존하였고 번개로 의심되는 현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3월에 금성에 도착한 베네라 13호는 동체를 티타늄으로 만들었으며 카메라 렌즈는 수정을 깎아서 만들고 액체 질소 냉각 시스템까지 탑재하여 금성의 열기를 견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예상 한계치는 30분 남짓이었으나 다행히 127분간 동작할 수 있었고 금성의 표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성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진 잔해 수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름 정도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사된 14호도 솔레아이트 현무암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16호와 15호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사되어 레이더 지도를 작성하였고 1985년 6월 베가 1호, 2호를 끝으로 베네라 프로젝트는 그렇게 종료됩니다. 베네라 D 계획. 나사 안팎에서는 금성 탐사도 본격적으로 시도해보자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나사의 뉴 프론티어 프로그램 차기 미션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금성 탐사 컨셉 연구들은 모두 최종 후보에선 탈락했습니다. 다만 금성에 2대의 착륙선을 보내는 VICI 미션이 기술 보완 대상으로 지정되며 완전 취소가 아닌 일정 수준의 기술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탐사선을 만들어 한번 보내놓으면 몇 년씩 탐사가 가능한 화성과 달리 금성 지표면 탐사는 현재 기술로는 아직까지 많은 돈을 들여도 탐사선이 표면에서 수시간 이상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입 자본 대비 연구 효율이 매우 나쁜데요. 착륙선이 아닌 궤도선을 만든다고 해도 두꺼운 금성 대기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금성의 겉부분만 대충 훑는 수준의 연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궤도선 제작도 태양 탐사 궤도선이나 목성 탐사 궤도선 계획에 밀려 별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각국 우주국 입장에서 금성은 돈만 들고 과학적 성과는 별로 건져낼 게 없는 불모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차기 금성 지표면 탐사선 발사 계획은 러시아가 2026년 이후에나 발사할 베네라 D 착륙 탐사선 계획입니다. 추진체로는 앙가라 A5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발표에 따르면 2029년 11월 이전까지는 발사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나사에서 LLISSE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금성 탐사의 여지가 다시 부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성의 환경에서 60일을 버티는 것을 목표로 탐사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나사가 직접 금성 탐사를 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의 신 베네라 계획에 협조하여 러시아가 발사체와 우주선을 만들고 나사가 LLISSE 탐사선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갈 듯합니다. 금성의 가혹한 환경 때문에 탐사선 크기를 최소화시키고 카메라 탑재를 포기하고 오로지 센서만을 탑재하여 금성의 상황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결국 나사와 로스코스모스가 연합하여 베네라 D 계획이란 이름으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금성 탐사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탐사선은 나사에서 제작한 기구형 비행체와 로스코스모스에서 제작한 착륙선으로 구성되며
나사의 기구형 비행체가 로스코스모스의 착륙선을 내려보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사의 기구형 탐사선은 그나마 온도와 기압이 낮은 금성의 대기를 비행하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긴 수명을 가질 수 있고, 로스코스모스의 착륙선은 기존의 베레나 계획에서 사용되었던 탐사선처럼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 표면에 직접 착륙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기에 제거되었던 카메라도 이때 다시 설치된다고 합니다. 과연 금성의 테라포밍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성의 테라포밍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지구와의 중력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며 한때는 실제로 지구와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그러한 환경은 태양풍에 의해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 영상으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지구 밖 새로운 행성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